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경률 교수님의 강연 유독 한국인만 집착하는 돈.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좀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 그리고 돈 때문에 막 고통받지 않고 잘 지내려면 어떤 심리학적인 해법이 있을까? 이런 거 좀 탐구해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돈 문제가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심리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죠. 오늘 이 강연 내용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게 단순히 재정적 경강뿐 아니라 삶 전체의 질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랄까 당신이 돈을 보는 관점, 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좀 발견하고요. 더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인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 환경에 산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뇌 자체가 만족을 쉽게 못 느끼게 설계되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비교한 예시가 상당히 흥미로웠죠. 네네. 그들이 뭐 게으르다 이게 아니라 낙천적이다. 그렇죠. 적게 가져도 뇌에서 그 행복물질 있잖아요. 아난다마이드 같은 거. 아, 네. 그런 게 잘 나와서 만족감을 빨리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좀 다르게 만든 거죠, 기준점을. 그래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하루 일당 받으면 3일 동안 안 온다는 아프리카 노동자 이야기. 네네, 있었죠. 근데 반대로 또 아프리카 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 보고 뭐 TV 사고 싱크대 들이고 세탁기 놓고 끊임없이 뭔가를 갖추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탐욕스럽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게 참 우리가 돈에서 완전히 초월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법륜스님 정도의 내공은 돼야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탐욕 문제라기보다는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환경적 압력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만족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다는 거 참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문화나 환경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니얼 커너문 교수 이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망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 이론의 핵심 중 하나가 사람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획득의 순간에는 모험을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확실히 받기랑 50% 확률로 200만 원 받기. 그럼 대부분 앞에 걸 고르죠. 기대값은 같아도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이론이 잘 안 통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실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네네. 게임 A는 1억 원을 딸 확률이 100%. 무조건 1억을 받는 거죠. 확실한 1억. 네. 그리고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그리고 꽝일 확률이 1%. 1% 꽝이 있네요. 그렇죠. 이론대로라면 거의 뭐 99%의 사람들이 A를 골라야 해요. 확실한 1억이 있는데 굳이 1%꽝 위험을 감수하면서 5억을 노릴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결과는 달랐다. 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5억의 가능성을 본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금액을 막 1조 원 대 5조 원으로 바꿔도요. 1조요? 와. 네, 1조 원 100% 받기 대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이렇게 해도 여전히 B, 그러니까 5조 원의 가능성을 택하는 사람이 30%나 됐다는 거예요. 1조 원이면 연이자만 해도 뭐 수백억인데 그걸 포기하고 5조를 노린다. 와, 이게 그냥 탐욕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단순 탐욕이라기보다는 교수님 해석으로는 한국인들이 부라는 걸 좀 더 뭐랄까 추상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그 잠재적인 더 큰 이득에 대한 기대감이 위험 회피 성향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어쩌면 아주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그런 믿음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이게 진짜 세계적인 경제 이론이 한국에선 안 맞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에요.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발견이네요, 진짜. 그럼 이런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막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죠? 네, 첫 번째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거요.
자산 전문가들도 부자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소득 증대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렇죠. 버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고 물으면 다들 소비 축소라고 답한다는 거죠. 아, 지출 줄이기. 네, 소득 늘리는 것보다 지출 통제하는 게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시작점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아까 그 5억, 5조에 끌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 즉 소득 늘리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막 빚이 있는데도 당장 빚 갚는 것보다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 하려는 비율이 높은 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축 통장에 쌓이는 게 있어야 위안이 된다? 뭐 이런 심리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자 높은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 그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의지력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요인들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중년 이후 자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네. 근데 그 요인들이 좀 의외였죠. 맞아요. 첫 번째가 잠이었어요. 아니, 잠이 부족한 거랑 재정적 판단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저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이가 진짜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잠이 부족하면 그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단기적인 만족이나 자극에 훨씬 쉽게 끌리게 된대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이런 구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군요. 네,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옵션들 있잖아요. 뭐 사기꾼 말에 혹한다거나 감당 못할 대치를 받는다거나 이런 파멸적인 선택에 오히려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와, 단순히 피곤하다의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전 연구들은 주로 젊은 학생들 대상이었는데 실제 자산을 굴리는 40대 이상을 연구해 보니까 이 수면 부족이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확 드러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잠이요? 네. 사람마다 필요한 잠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아인슈타인은 막 11시간 자는 롱슬리퍼였고 11시간이요? 네, 스티브 워즈니악도 10시간 반 정도 잤다고 하고요. 반대로 6시간만 자도 괜찮은 숏슬리퍼도 있고 우리 대부분은 한 7, 8시간 정도 자는 중관형이고요. 아, 중요한 건 남들이 몇 시간 자든 당신 몸이 필요로 하는 그 자기 잠을 알고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 적성 찾기 전에 수면 유형부터 파악하라는 조언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와,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 잠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위한 투자로 봐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외로움 관리였어요. 네, 한국 사회가 예전엔 스트레스 사회였는데 요즘엔 외로움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진단도 있었죠. 외로움이라는 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파괴력이 커요. 토마스 조연어 교수 연구 같은 걸 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우울감을 높이고 그게 또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악순환이죠. 아, 외로움이 잠에도 영향을 주고 잠 부족은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 연결되네요. 딱 그렇죠. 외로움, 우울, 수면 부족, 판단력 저하,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소비. 예를 들어 막 과소비하거나 위험한 데 투자하거나. 그러다 재정이 나빠지고. 그렇죠. 재정 악화되면 자존감 떨어지고 그럼 더 외로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TP 교수님이 외로운 부자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돈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외로움 때문에 이상한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좀 어리석은 재정 결정을 내릴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이 외로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해법이 의외로 간단해 보였는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제대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네, 저도 처음엔 엥? 싶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아 싶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사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인데 불을 쌓다 보면 필연적으로 남을 좀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데 이 두 마디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내 주변에 진실된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좀 기만적인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할 때 오히려 미안해하거나 어색해하고 반대로 명백히 잘못해서 사과해야 할 때는 막 책임을 회피하거나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감사와 사과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진정성 있는 관계를 주변에 잘 만들어 놓는 게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심리가 안정되면 충동적인 재정 판단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큰 부자들이 이 감사와 사과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와, 관계의 기본이 결국 돈 관리랑도 연결되는군요. 진짜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열쇠. 원하는 것, 원트와 진짜 좋아하는 것, 라이크를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 네. 그 따님 롯데월드 풍선 얘기 아주 생생했죠. 네. 6살 막내 따님이 롯데월드에서 그 반짝이는 스페셜 코팅 풍선을 사달라고 엄청 졸랐다고 12,000원이나 했는데. 비싸죠. 네. 근데 주변 애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너무 원해서 사줬더니 결과가 허무했죠. 불과 5분 만에 아빠 팔 아파 하면서 놓아버렸다고. 하하, 네. 그때 교수님이 딱 깨달으신 거죠. 아, 얘가 이 풍선을 좋아해서 원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남들 다 있으니까 원했던 거구나. 그렇죠. 사회적 비교,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원했던 거지 풍선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거. 좋아함 없는 원함? 아, 이 표현 정말 와닿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니 어쩌면 제 자신한테도 그런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SNS 같은 거 보면서 남들 사는 거 쉽게 보게 되니까 이런 좋아함 없는 원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유행하는 옷, 인기 맛집, 최신 폰? 네네. 이런 걸 엄청 원하는데 막상 가지면 생각보다 별로거나 금방 질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 요인 때문에 원했던 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그런 원함에 안 휘둘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 조언은 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뭘 강렬하게 원할 때 잠깐 멈춰서 그거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요? 최신 폰을 너무 갖고 싶으면 그냥 구형폰 쓰면서도 잘 지내는 친구나 동료를 떠올려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거 없어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원함의 강도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그렇죠. 그래야 내 한정된 시간과 돈, 이 소중한 자원을 남들이 만들어낸 원함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현명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지혜네요. 네. 내 좋아함에 기반한 소비는 계속 만족감을 주지만 좋아함 없는 원함에 따른 소비는 그냥 공허함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 구분이 진짜 현명한 재정관리의 핵심 중 하나죠. 네. 오늘 김경일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한국인이 돈에 대해 보이는 좀 독특한 심리, 그리고 그 안에서 돈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요약하면 나한테 맞는 자기 잠 충분히 자기, 그래서 판단력 유지하기. 그렇죠. 또 진솔한 감사와 사과로 건강한 관계 맺어서 외로움 관리하기. 네, 관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냥 원하는 거랑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 구분하는 지혜 기르기.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자 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돈 때문에 나 자신을 상처 입히거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돕는 아주 근본적인 심리 도구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강연 마지막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인상 깊었어요. 10년 뒤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때 부자가 됐든 아니든 그 과정을 담담히 돌아보는 책 서문을 미리 써두셨다는 이야기요. 아, 맞아요. 그 얘기 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잠, 관계, 그리고 원함과 좋아함의 구분. 이 렌즈들로 지금 당신의 재정 습관이나 돈에 대한 판단들을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아,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군요. 네. 혹시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게 보이시는지, 아니면 이건 좀 개선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당신의 돈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대단한 계획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 당신 삶에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 하나를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은 변화가 뭘지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